개방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중국이 곧 붕괴될 것이라는 말이 많았었는데요. 특히 마오쩌둥의 문화대혁명, 대약준 운동 등의 삽질을 하던 시절에는 지식인들이 달려나가고 국가 전체가 미쳐 돌아갔습니다. 덩샤오핑의 개방 이후에는 경제적인 성장이 이루어졌으나 시장 경제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여러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독재 체제라는 것은 변함이 없어 천안문 사태와 같은 대규모 유혈 사태가 벌어진 적도 있었습니다. 21세기에 이르러서는 중국의 경제 성장과 더불어 국제 무대에서 중국의 위상이 커지며 사회적 긴장감은 많이 해소되었으나 중국의 살인적인 빈부격차, 언론 통제, 민중 탄압, 환경오염, 남중국해 분쟁과 서해 불법 조업 같은 주변국들과의 갈등 같은 여러 문제들이 남아있어 사람들의 우려를 사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춘추전국 시대, 위진 남북 조시대, 5대 19 시대, 군부 시대 등 중국이 분열했던 역사를 들어 중국 분열론을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중국이란 암덩어리가 세상에서 사라지는 날이 올까요? 먼저 프랑스 무명평론가인 기소르망은 중국의 모든 것은 가짜다라면서 중국 붕괴론을 언급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책의 내용은 결국 중국이란 나라는 20%를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은 모두 인간 연료이며 소모품에 불과하다고 일갈했는데요. 착취당하는 중국의 노동자, 가난한 농민, 지도층의 타락, 공산당의 부패, 민주화 세력에 대한 고문과 탄압, 천안문 학살, 언론 통제, 경제발전 특혜의 계층 집중 등 중국이란 나라의 진실을 제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지전능한 공산당이 주도로 주입된 중국식 자본주의는 민주화 법치가 통제하지 못하며 오히려 자본주의의 무자비가 존재하는 곳이 중국이라는 기소르망의 분석은 일리가 있는데요. 중국은 1대1로 정책을 통해 아프리카에서 19세기 제국주의자들의 행태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습니다. 기소르망은 책에서 중국의 최후를 이렇게 예언합니다. 첫째 파산, 둘째 혼란기를 틈탄 군사정권의 탄생, 셋째 점진적 과도기적 민주주의, 넷째 장기적 현상 유지. 현재 중국은 장기적 현상 유지의 길을 가고 있는 듯 보입니다. 그러나 역사는 중공이라는 허구를 그대로 돌 리가 없는데요. 공산주의 정권의 허구는 중공을 붕괴시킬 뇌관으로 충분합니다. 역사적으로 자본주의의 병기에 대한 반작용으로 일어난 게 공산혁명인데요. 소련 붕괴 이후 중국은 몇 남지 않은 공산당 일당 체제입니다. 사실 말만 공산주의 사회지 일당 독재 국가에 더도 덜더한인데요. 그들이 내세웠던 공산주의는 이미 온데간데였고 소수의 공산당원과 빨간자 공가, 소수 엘리트를 위한 나라가 된 지 오래입니다. 조지 오웰은 동물농장이란 소설에서 지금의 중국을 제대로 표현했습니다. 현재 시진핑과 공산당은 소설 속 돼지와 다를 바가 없는데요. 이들의 혹독한 독재 기술은 인류사에 본 적이 없는 중국만이 가진 특화입니다. 그 많은 중국인들이 공산당의 황홀한 독재 기술과 중화사상, 민족주의에 젖어 자국의 독재와 소수민족 탄압을 오히려 경비하는 상황입니다. 이런 중국의 아나무인의 행태는 주변 나라들로부터 많은 저항에 부딪히고 있으며 이로 인해 많은 나라들이 중국과 긴장관계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최근 세계의 바이러스 중국으로 인해 많은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코로나19로 인류를 공격해 전 세계를 패닉 상태로 몰아넣고도 뻔뻔하게 구는 건 호암무치의 중국인 특성을 그대로 보여주는데요. 이외에도 미중 경제 갈등, 남중국해 분쟁 등을 바라보며 세계적 미세먼지 중공으로 인해 미래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가늠하기조차 힘듭니다. 어떤 이는 중국으로 인해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난다고 예언하기도 했습니다. 중국의 미래는 단언할 수는 없지만 필리핀, 아르헨티나 등 멀쩡한 나라가 독재자 한 명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 시궁창에 처박힌 예는 많습니다. 당장 중국조차도 과거 마오쩌둥 독재의 타단으로 인해 대약진 운동, 문화대혁명과 같은 대후퇴가 있었는데요. 중국의 공산당 일당 독재 체제는 모든 것을 무조건적으로 검열하여 입을 막고 권력을 틀어쥐고 있을 뿐입니다. 중국인들이 아무리 공산당 독재 속에서 사상 교육을 받았다곤 하나 중국 정부의 강압적인 정책에 불만이 많습니다. 이 때문에 다른 국가와는 달리 정권의 붕괴가 사회 혼란을 빚을 가능성이 매우 큰데요. 만약 중국의 공산당 정권이 어떤 이유에서라도 붕괴가 된다면 그 정치력이 사라질 것이며 표면으로 떠오르지 못하던 여러 문제들이 동시다발적으로 터져나온다면 정말로 중국 대륙은 물론 동북아시아 더 나아가서 전 세계의 헬게이트가 열릴 수 있습니다. 중국이라는 부패 덩어리는 중국을 붕괴시킬 한 가지 요소임에 틀림없는데요. 공산당 관료들의 끝없는 부패는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최근 중국은 가상화폐 제도를 금지하고 강력히 단속하고 있는데요. 부정부패가 만연한 중국에서 부자나 관료들의 자금을 세탁하는데 비트코인이 유용하게 쓰이고 있으며 이미 천문학적 자금이 해외로 빠져나갔습니다. 중국인들은 관시라는 문화를 사랑하는데요. 관시는 끼리끼리는 뭉치지만 이방인에게는 배타적인 중국인들의 특징입니다. 관시가 발동하면 틈이 많아집니다. 예외가 흔해집니다. 틈이 많고 예외가 흔해지면 그걸 이용해 편리를 보려고 하게 마련입니다. 사회가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는 흔들리는 사회가 되는 것입니다.
정식으로 해선 안 될 때 기어이 편법을 동원하고 또 그 편법이 통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듯 중국이 부정부패가 만연한 것은 관시를 통한 끼리끼리 헤쳐먹는 전통과도 분리할 수 없습니다. 중국이라는 거대한 덩치 속에는 많은 소수민족들이 있는데요. 이들은 한족의 탄압 속에서 살아가지만 공산당의 정신승리 교육을 받으며 스스로의 주체성을 내다버린 상태인데요. 하지만 티벳이나 위구르족 등 일부는 엄폭한 한족과 공산당의 탄압 아래서도 저항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소수민족 문제는 중국 붕괴의 뇌관이 되기에 충분합니다. 중국이 인구 14억 명을 돌파하고 1인당 국내 총생산 GDP 1만 달러 시대에 진입했지만 극심한 양극화로 중진국의 함정에 빠져 낮아가질 가능성이 큽니다. 사회주의 국가임에도 엄청난 빈부 격차와 매년 떨어지는 경제 성장률, 급속한 노령화 등은 14억 인구를 만족시키는 샤오강 구현의 장애물인데요. 지난해 중국의 1인당 GDP는 1만 276달러로 처음으로 1만 달러의 관문을 넘어섰습니다. 과거 브라질, 아르헨티나 등 중남미 국가들과 필리핀 등 일부 동남아 국가들도 중진국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중국도 물가 상승, 임금 상승, 빈부격차 등을 볼 때 상승한 사회적 요구 수준을 따라잡기 힘듭니다. 특히 중국의 교육과 도농격차는 중국이 중진국의 늪에서 빠져나오기 힘든 이유인데요. 중국은 도시와 농촌의 격차가 엄청납니다. 사실 중국의 부는 거의 대도시에 거주하는 몇 안 되는 중국인들의 몫입니다. 대다수의 농민들은 1만 달러가 넘어간 중국의 GDP 혜택을 못 받는데요. 사회주의 국가임에도 빈부 격차는 심해지고 부의 대물림이 이뤄지고 있는 게 중국입니다. 지난해 중국의 농촌민 1인당 가처분 소득은 1만 7,131위안으로 도시지역 43,384위안과 2.5배 이상 차이가 나는데요. 또 전체 가처분 소득을 5분위 배율로 보면 하위 20%에 해당하는 1분위 소득은 7,869위안으로 5분위, 상위 20% 소득 8,294위안의 10분의 1이 되지 않습니다. 이런 극심한 빈부차는 중국이 공산주의 사회라는 사실에 헛 웃음만 나오게 하는데요. 특히 이런 빈부격차와 고농격차 속에는 중국 사회의 우중성이 꿈틀대고 있는데요. 공산당의 일당 체계인 사회가 중국인데요. 말만 공산이지 공산인 없고 빈부격차와 고농격차 안에는 철저한 신분사회의 모습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중국의 호적제도는 신분 상승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제도인데요. 중국인은 자신이 태어난 호적을 근거로 그 지역의 혜택만 받을 수 있기에 거주 이전의 자유가 없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제도는 인구가 많은 중국이 도시로 사람이 몰릴 것을 두려워해 만든 제도지만 실은 현대판 신분제와 다르지 않은데요. 중국에서 농민공이 양산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대도시에서 태어나면 대도시의 혜택을 받으며 살 수 있고 농촌에서 태어나면 농촌의 혜택만 받고 자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되는데요. 이는 도시와 농촌의 신분 차별이 대물림되는 황당한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중국 대도시의 교육열은 대단해 고등학교, 대학교 진학률은 한국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세계적으로 대단한 대학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이는 대다수 돈 있고 힘 있는 20% 도시민에게 돌아가는 혜택일 뿐인데요. 어떤 학자는 중국이 중진국의 함정에서 벗어날 수 없는 이유를 이 지점에서 찾습니다. 과거 중남미나 동남아의 국가들이 중진국에서 벗어나지 못한 이유가 중등교육, 특히 고등학교 진학률이 낮았다는 점에 방점을 두기도 합니다. 한국 같은 경우 중등교육부터 대학까지 진학률이 높은데요. 이는 한국이 중진국의 늪에서 빠져나와 선진국이 된 주요 원인이기도 합니다. 중국은 최근 수학올림피아드 등에서 최고상을 휩쓰는 등 많은 성과를 내고 있지만 이는 소수 도시 부유층의 열망이 만든 결과일 뿐입니다. 과거 한국이 수학올림피아드를 휩쓸었던 때와 다르지 않은데요. 중국에서 현재 고중학교에 진학하는 시골 지역 학생은 10% 미만에 불과합니다. 고교생 중 도시 지역 출신이 70%로 대다수인데요. 이 차이는 대학에서 더 벌어져 도시 지역 학생 중 3분의 1이 대학까지 진학하는데 반해 시골 학생은 8%에 그칩니다. 초중학교에서부터 교육 환경 격차가 워낙 심한데요. 한마디로 세상이 변화에 맞춰갈 수 있는 중등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많을수록 위기에 대처하기 쉬운데요. 중국 사회는 많은 인구만큼 고학력자 수도 많지만 이들의 비율은 전체 인구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하며 특히 중등 교육을 제대로 받는 인구는 도시와 농촌의 격차가 현저합니다. 그 원인은 도농의 신분제, 즉 호적 제도에 기인하는데요. 과거 중진국에서 미끄러진 나라들도 인구 중에 허리를 담당할 고등학교 이상의 학력을 가진 인구 비율이 30%가 되지 못한 점에서 중국과 이들 나라는 상당히 유사합니다. 중진국에서 벗어나기 힘든 중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국의 붕괴는 이런 과정에서 필연적일 수밖에 없는데요. 중국 붕괴의 또 다른 견해가 있는데요. 중국이 대미 갈등 관계를 지속하다 과거 소련과 비슷한 이유로 패망의 길을 밟을 것이란 분석이 나왔습니다. 미국 국제관계평론지 포린 어페어스 오르버러는 다가오는 중국의 대격변이란 제목의 기고를 실었는데요. 저자는 민신페이 클레어몬트 맥케나 대학 교수로 중국계 미국인은 민신페이 교수는 중국의 통치체제와 미중관계 전문가입니다.
페이 교수는 회고에서 과거 소련이 저질렀던 실수를 중국 공산당이 고스란히 반복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페이 교수는 수십 년 지속된 미소간 냉전에서 미국의 가장 가치 있는 자산은 소련 체제와 그 지도자들의 경직성이었다며 우한 코로나 확산을 비롯해 시진핑 중국 주석의 영구 집권 의도, 강압적인 숙청, 국영기업 의존 등의 조치가 모두 공산당을 이미 약화시켰다고 분석했습니다. 페이 교수는 중국의 해외 수출의 순도가 과거보다 줄었지만 2008년 GDP의 32.6%, 2018년 19.5%, 미중 경쟁에 따라 경제 성장이 둔화될 경우 중산층이 공산당을 외면할 것이라고 내다봤는데요. 부채 급증, 투자 위축, 급속한 고령화는 이미 중국 경제의 부담으로 드러났습니다. 게다가 공산당이 단기적인 성과에 집착해 은행 대출을 확대하고 불필요한 인프라 투자를 강행할 경우 중국 경제는 더욱 침체 일로를 걷게 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또 공산당의 경제적 기반이 붕괴되면서 당 엘리트와 관료들 간 경쟁도 더 치열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도 경기 침체가 가져올 후폭풍입니다. 이른바 진핑이 라인에선 소수에게로 특혜가 집중된다면 당내 불만과 갈등은 더 커질 수밖에 없는데요. 페이 교수는 이런 상황에서 만일 진핑이가 권한과 책임을 독점한 채 미중 경쟁의 궤도를 이대로 유지한다면 그에 따른 정치적, 경제적 불안이 마치 낙타의 등을 부러뜨린 지푸라기처럼 공산당의 대격변을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페이 교수는 지난 2012년 진핑이가 집권하기 전까지 중국 공산당은 국내에서는 정파 간 합의에 따라 의사를 결정하고 국외에서는 미국의 중대한 국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삼가는 등 정치적 실용주의와 이념적 유연성을 유지해왔다고 지적했습니다. 3패인을 너무 일찍 터뜨린 중공인데요. 진핑이는 미국의 반발에도 1대1로를 고수했는데요. 그런데 1대1로는 충동적인 것에 불과했다는 게 페이 교수의 주장입니다. 문제는 진핑이의 이른 독재가 진행되면서 실책과 실수를 바로잡는 것이 어려워졌다는 데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우한 코로나 조기 진화에 실패한 건 역시 이 같은 경직된 체계 때문이라고 지적한 페이 교수는 진핑이의 승인 없이는 중대한 결정을 내릴 수가 없고 진핑이에겐 중대한 결정을 내려야 할 사안이 과도하게 쌓여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페이 교수는 그에 따라 공산당 내부에서 갈등과 분열이 곧 드러날 것이라고 예상했는데요. 리커창 총리와 후춘화 부총리, 왕양 정치국 상무위원 등 후진타오 전 주석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경쟁자들이 행동에 나설 수 있습니다. 진핑이는 중국의 지도자 교체 방식인 덕대 지정 원칙에 따라 전임자인 후진타오 전 주석보다 앞서 집권한 장짜민 전 주석의 후원을 받았습니다. 후진타오 전 주석은 전임자의 뜻에 따라 시 주석을 후계자로 지목했지만 실제로 후진타오가 밀었던 사람은 리틀 후진타오란 별명을 가진 후춘화 현 부총리였습니다. 격대 지정의 관례에 따른다면 진핑이는 이제 후춘화 부총리를 후계자로 지명해야 하지만 진핑이의 뒤를 누가 이을지에 대해선 아무것도 드러난 게 없습니다. 일각에서는 중국이 홍콩 국가안전법을 밀어붙이는 이유는 미국 등 서방 국가의 반발을 예상하고 민족주의 조장을 통해 내부 결집을 피하려는 노림수라고 보는데요. 공산당에 대한 인민의 불만과 당 내부 갈등을 잠재우려는 시도란 얘기입니다. 페이 교수 역시 같은 전망을 내놨습니다. 그는 중국인들은 대부분 미국이 중국의 부상을 막기 위해 이 같은 갈등을 시작했다고 믿고 있다며 진핑이는 미국에 대항하기 위해 민족주의란 북을 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민족주의를 강화할수록 당의 선택권은 줄어들고 유연한 전략은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덧붙였는데요. 앞서 지적한 소련 체제와 지도자의 경직성이 중국에서 되풀이될 것이란 얘기입니다. 페이 교수는 진핑이 재임 중에는 공산당의 극적인 변화가 생기기가 어렵다고 봤습니다. 공산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등 핵심 조직을 진핑이가 모두 장악하고 있고 쿠데타 시도와 대규모 시위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페이 교수는 진핑이가 그 밖에 다른 이유로 물러날 경우 바통을 이어받는 세력은 붕괴 직전 소련 고르바초프 대통령이 그랬듯 경제개혁과 통제 완화에 돌입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그 다음에 닥치는 것은 이른바 토크빌의 역설인데요. 개혁 세력이 일부 개혁에 성공하면 더 많은 개혁에 대한 요구가 분출해 결국 체제를 무너뜨리는 격변이 일어난다는 이론입니다. 토크빌의 역설은 소련 붕괴에 그대로 적용됐습니다. 페이 교수는 중국 공산당이 소련에서 많은 교훈을 얻었겠지만 중국 일당 독재의 종말은 어처구니 없게도 소련과 똑같은 대본을 따르게 될 것이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중국의 붕괴는 시간 문제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빠른 시간에 그날이 오길 기대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북봉의 밭이었습니다.